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이 흘러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과 만남들로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른 쪽으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유튜버 감성대디 성현규 작가님의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에세이 책입니다. 오늘 책의 저자인 성현규 작가님은 인간관계, 연애, 결혼, 직업 등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인생 전반의 조언을 알기 쉽게 재밌게 전달해주는 감성대디라는 유튜브 채널로 성장하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 그의 인생도 너무나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흐름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합니다. 정말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인생 경험을 그가 접해왔기 때문에 저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주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감성대디님이 알려주시는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들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무례하게 나를 공격해 오기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서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거나 마음속으로 속앓이만 하게 되는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저자가 책을 통해서 전해주는 여러 가지 조언들 중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단단한 멘탈로 사회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의 책 이야기에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련된 양아치가 되어라. 매사에 좋은 사람은 망한다. 저는 무례한 대우를 자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조언합니다. 세련된 양아치가 되세요. 대부분 어리둥절해합니다. 양아치요? 양아치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키는 속된 말이지만 제가 말하는 세련된 양아치는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은 바르고 멋지게 하되 마음은 다소 껄렁껄렁하라는 뜻인데요. 즉, 매사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직장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받으면 쉽게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 잘못이 맞아.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세련된 양아치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양아치들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마이웨이 마인드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무례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속하지 않겠다. 나에게도 나만의 정신세계가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줍시다. 양아치 앞에 세련된이 붙은 이유는 다짜고짜 상대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빈틈없이 행동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에게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으면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 말라. 상대는 언제 내가 약하다는 인상을 가지게 될까요?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을 자주 보일 때입니다. 물론
비위를 맞추는 것과 친절한 태도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누구나 적절히 선을 지키면서 행동합니다. 처음부터 다짜고짜 타인에게 무례한 사람은 거의 없죠. 이건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비위를 맞추는 건 조금 다른데요. 늘 상대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습관처럼 하는 태도입니다. 공격하는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를 반복하는 것은 저는 만만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비위를 맞춰준다고 해서 공격을 멈출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나에게 무례하게 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에게 각인된 나의 인상을 바꾸어서 그가 더는 나를 무례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책망하면서 상대에게 더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의 마음을 바꾸려고 더욱 과장되게 웃거나 부를 때 번개처럼 달려가죠.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무례한 사람은 더욱 마음을 놓고 무례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공격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세상에는 여전히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무례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요. 무례한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이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놀이터나 공원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꼰대가 어른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세계에도 꼰대가 존재합니다. 자기가 타고 싶다는 이유로 이미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비켜. 아이들끼리 공놀이를 하는데 나이가 좀 더 많은 아이가 회방을 놓기도 합니다. 힘있고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남을 괴롭히죠. 어린아이는 아직 사회화가 덜 된 상태입니다. 성장해서 학교에 진학해도 역시 선배라는 이유로,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처벌의 강도는 낮습니다. 여전히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나이를 더 먹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갑니다. 점차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인이지만 여전히 아이처럼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으려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덜 됐다. 나이를 먹고 나서도 왜 이런 걸까요? 왜 약한 존재를 괴롭히려는 그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할까요? 후안무치라는 표현처럼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부딪혔을 때 상대가 작거나 어려 보이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있죠. 대학에서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회사는 어떨까요? 이러한 사람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인문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의 지능이 실제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흔히 지능을 이야기할 때 IQ와 EQ를 거론합니다. IQ는 머리가 좋고 나쁨을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EQ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Q라는 지능이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지능으로 영성지능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본 지능이죠. SQ는 IQ와 EQ 형성의 토대가 되며 인간의 모든 지능을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지능이라고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바로 이 SQ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명문대학을 나올 정도로 IQ가 좋지만 SQ는 부족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합니다. 그렇다면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남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처럼 잘 헤아립니다. 2. 양심상 부끄러운 짓을 하기를 꺼립니다. 3. 늘 겸손하며 남과 조화를 이루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SQ가 높은 사람들이 SQ가 낮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배려하다가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데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에게 더욱 악하게 구는 질이 낮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SQ가 낮을수록 자존감도 낮은 편입니다. 자존감이 낮고 내면이 비어 있을수록 외부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자신의 존재감이 느껴지고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에 존재감을 느끼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격이 미숙한 사람에게 지레 겁먹지 말고 올바른 대처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선을 넘는 수준은 아니지만 나와는 잘 안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이때는 전자의 경우처럼 강경하게 대응하지는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야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타자는 투수의 공 10개 중에서 3개만 안타를 쳐도 3할 타자로 불리며 정상급 선수로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타자에게 안타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나에게 맞지 않는 공을 걸러내는 안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치지 않을 공을 파악하는 능력이죠. 이걸 선구안이라고 하며 좋은 타자라면 꼭 갖추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투수는 타자가 공을 치기 좋도록 던지지 않습니다. 포수 바깥쪽, 안쪽, 땅볼로도 던집니다. 타자는 그 공을 모두 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치기 좋게 올 때에만 배트를 휘둘러야지 모든 공을 맞추려고 휘두르다 보면 아웃을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휘둘러봤자 손해인 상황이라면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저분하게 날아오는 공은 걸러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전략상 투수가 타자에게 데드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타자의 신체에 닿는 공인데 때로는 선을 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투수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타자의 몸을 겨냥해서 공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에 맞아서 화가 난 타자가 방망이를 내던지고 투수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니까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10명 중에서 3명이 나와 잘 맞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1명만 내 사람으로 만들어도 대성공입니다. 그 10명 중에는 나에게 무례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겠죠.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참 부족한 인생인데 아까운 내 시간을 허비하면서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성향이 다르다면 그냥 걸러내면 됩니다. 어쩌다 선을 넘는 사람을 만나면 적절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면 주저없이 세 마디를 활용하라. 제 유튜브 채널에서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무례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심리적으로 제압하는 법이라는 긴 제목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한 여성이 고민 상담을 해왔습니다. 7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했는데 입사 동기가 이유 없이 자신을 무시하고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무시해서 모멸감을 주더랍니다. 이 고민의 사연을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유 없이 사람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물론 행동이나 말투 또는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싫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당신을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 그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현재 상황은 문제입니다. 그저 나를 싫어하기만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거나 모멸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건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사람과는 어떻게든 단판을 지어야 하고 관계를 역전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해야 훨씬 효과가 큽니다. 단판을 지으라는 말은 죽일 듯 노려보라거나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담담하게, 말은 짧고 명확하게 해라. 특히 이러한 무례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말투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얼거리거나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으면 상황을 반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흔들리면 호흡이 가빠지고 말도 빨라져서 혀도 쉽게 꼬이지요. 그러니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성 발언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한마디로 상대는 물론이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당황할 것이 분명합니다. 2, 3초 정도 정적이 흐를 텐데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가세요. 제가 그동안 좋게 좋게 지내려고 비아냥거려도 다 참고 넘어갔는데요. 앞으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끝을 살짝 올리면서 상대의 대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담담한 감정을 유지하면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아마 상대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둥 핑계를 댈 것입니다. 상대가 뭐라고 말하든 무표정하게 빤히 바라보세요. 그런 후에는 조금 더 힘이 실린 목소리로 다시 물어보세요. 아무튼 저는 그 행동이 굉장히 불쾌한데 앞으로도 또 그러실 거예요? 상대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수긍하며 대답할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니 아마 더 이상 무례하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자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풀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건 상대방이 그나마 정상인 범주에 가까울 때 벌어지는 상황인 것이고, 정말로 답이 없는 수준의 무례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겠죠. 상대가 보일 두 번째 반응의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사람이라면 주변의 분위기도 쉽게 악용할 수 있겠죠.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정색하며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물으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화내는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해? 농담인 거 알잖아. 능청스럽게 이 모든 상황을 농담이라는 분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여기에서 무너지고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정색을 하고 재반박하는 건 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때 절대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일절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기 입장과 감정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 단 둘만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왜 저의 기분을 그쪽이 정하는 거죠? 그쪽의 무례함을 저의 예민함으로 전가하려는 야비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감정을 가라앉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하세요. 제3자가 보더라도 상대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우위에선 발언을 하면 상대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온전히 상대방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짚어주되 흥분하지 않고 또박또박 전달한다면 충분히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저의 기분을 그쪽이 정합니까? 라고 하면 상대는 당황할 것이 분명합니다. 맞는 말이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거릴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잽을 날려야 해요. 제 말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상대의 눈을 쳐다보세요. 죽일 듯 노려보기보다는 여유 있는 무표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1, 2초라도 머뭇거린다면 이 싸움은 이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주세요. 할 말 없으시죠? 상대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 몇 초라도 싸늘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할 말을 찾다가 결국 자기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거울을 보면서 아래 세 문장만 연습해 보세요. 어떤 무례한 대우를 받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 말에 문제 있나요? 지금 할 말 없으시죠? 이 세 마디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누구도 당신을 허투루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격이 여린 사람은 이런 말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습하고 실제로 해보면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호구되지 않는 법칙.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호구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참 많이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생활을 하면서 호구가 되지 않을 수 있나요? 호구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의 원리와 공식이 있습니다. 호구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인데요. 어수룩하다라는 표현은 얕지 않고 순진하여 넉넉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드라마 미생의 이 대사에서
호구에 대한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바둑을 둔다. 누군가에게 종종 감정적인 공격을 당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은 이 대사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매번 관계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쫓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이기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착하다고는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속으로는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내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호구당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물론 속으로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느닷없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는 일종의 정글인데요. 법과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중고차 영업하는 사람에게 가장 만만한 타입이 누구일까요?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웃으면서 아 하고 받아주는 고객입니다. 호의를 보이면서 그들에게 공감하고 호응해주면 그들은 슬금슬금 선을 넘습니다. 다른 데 가도 다 똑같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은근슬쩍 선을 침범하면서 고객을 호구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설명해달라고 뚝 부러지게 요청하거나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음에 없는 호응을 해주는데요. 그런 행동은 자신의 땅을 스스로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국을 하는데 상대가 유리하도록 내 소중한 돌을 두는 셈이죠. 앞서 말했듯 갑자기 기싸움을 걸거나 과잉 방어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바둑을 두되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면 제대로 응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악의를 가졌는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둑에는 이러한 격언이 있죠.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 오래전 기원에 놀러 갔다가 프로 바둑 기사를 지망하는 초등학생과 대국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대국이 진행될수록 그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학생은 놓는 수가 점차 쌓이자 과감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 수, 두 수, 학생이 돌을 놓을 때마다 저는 속수무책이었고 아무리 방어해도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땅을 모두 가로채며 저를 쓰러뜨린 학생의 얼굴은 더는 앳되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바위처럼 큰 존재감이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의 한 알 한 알에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대충 두는 법이 없습니다. 바둑은 땅을 따먹는 게임입니다. 나의 땅과 너의 땅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어떻게 해야 상대를 침범할 수 있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고수일수록 대놓고 처음부터 침범해 오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포석을 까면서 은근하게 목을 조여옵니다. 일종의 탐색전이죠. 상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가 내 공격을 눈치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상대의 반응이 어리숙하고 둔하다 싶으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이러한 포석을 보지 못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포석을 깔고 있는데 이게 공격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방어도 반격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경기는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상대가 자신의 땅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다 빼앗아 가야 비로소 끝났음을 깨닫게 되죠.
이 바둑 이야기를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수룩하고 쉽게 보일수록 상대는 교묘하게 공격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이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고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아까 이렇게 말할 걸. 내가 먼저 말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다음에도 이런 일을 당하면 꼭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렇게 모호하게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공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지금 내 기분이 불쾌한가? 분한 일,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나에게 툭 던집니다. 야, 너 오늘 왜 그렇게 옷을 거지같이 입었어? 이러한 사람들은 대놓고 무례하진 않고 농담하듯 실실 웃으면서 툭툭 들어오기 때문에 둔감하고 어수룩한 사람은 머쓱하게 웃으면서 상황을 넘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지는 일에도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누르고 화를 내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불쾌하게 만든 사람의 배려까지 해주는 우를 범하기도 하죠.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분위기만 깨지 않을까?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화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자기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내가 이상하게 입고 왔구나. 그러면서 무례한 상대를 이해하려고 듭니다. 그러고는 화내지 않은 자신의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으로 술자리에 있는데 아까 그 친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먹입니다. 아이고 자식, 아까 농담 좀 했다고 표정이 썩었네 썩었어. 미안하다, 장난인 거 알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는 내 땅을 한참 침범한 뒤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내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옹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 기분은 나쁜데 사과를 받아야만 하지요. 땅을 슬금슬금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음번에도 내 땅을 빼앗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내 기분이 불쾌한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감정인지 정확하게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반격은 못해도 방어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불쾌하다면 절대로 맞장구를 치지 마세요.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든 맥주잔을 콱 내려놓든 상대의 눈을 빤히 응시하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딱 3초간 싸늘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위기를 깰 것 같아서 혹은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러한 이유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착한 게 아니라 어수룩한 것에 가깝습니다. 침범당하는 내 땅을 두 손 놓고 바라만 보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내 땅을 짓밟는 적군의 기분을 살피는 일도 그만두어야 하죠. 방어하는 것은 나의 땅에 선을 긋는 일입니다. 상대는 내 땅에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파악할 테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텐데요. 바둑도 많이 둬본 사람이 잘하듯이 인간관계에서도 방어와 공격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상대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덩치와 목소리를 키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렸을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영역을 스리슬쩍 침범하고 땅을 빼앗으려는 사람을
그냥 두지 마세요. 그 순간만큼은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말 모를 일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성현규 작가님도 지금의 유튜버 감성대디가 되기까지 그간 안 해본 일이 정말 없을 정도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예술고등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다가 미국 LA에서 패션 광고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포토그래퍼로도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EDM 음악에 빠져들어서 클럽에서 DJ로 일하기도 했고, 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세탁소를 3년 동안 운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1살에 한국에 돌아와서 라운지바를 운영하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을 오픈해서 4년간 운영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인테리어 목수일을 배워서 목수일을 시작했었고, 또 그러다가 결국 전업 가정주부가 되어서 아이들의 육아를 도맡아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유튜버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그냥 해보는 것이라고요.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일단 몸을 움직여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하는 것에 엄청난 힘과 놀라운 결과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인생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궁금하시다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라디오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관계에 대한 조언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요.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또 다음 라디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꼭 이 한마디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싶은 거 그냥 한번 시작해보기. 그렇게 한번 우선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생각보다 꽤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모두 편안하고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